안녕하세요. 수색코리아의 최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OSC 코리아의 임재홍입니다. 오늘 렌처톡톡 시리즈에서는 데브옵스와 시큐리티가 접목되는 뎁스옵스에 대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렌처톡톡의 시작이 여름이었는데요. 이전 시리즈를 다시 돌아보면 7월 첫 번째 렌처톡톡은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을 위한 ETO 그리고 OPA 게이트키퍼를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입문자를 위한 렌처 설치 방안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션을 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뎁스옵스를 주제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 뎁스옵스가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뎁스옵스가 무엇이고 데모를 통해 렌처를 이용한 뎁스옵스 운영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처 톡톡! 뎁스옵스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뎁스옵스는 용어에서 보듯이 데브옵스 영역에 시큐리티가 첨가된 방식을 의미합니다. 뎁스옵스는 단순히 데브옵스의 대안이 아닌 데브옵스의 개발,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보안이 연계되고 그 각각의 보안 영역을 옵스팀과 데브팀에서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포함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데브섹옵스가 도입되어야 하는 걸까요? 데브옵스가 도입되면 어플리케이션의 릴리즈 주기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오디시나 테스팅, 그리고 취약점 등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브섹옵스를 도입하게 되면 개발자와 보안 전문가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안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속함을 강조하는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보안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최신 취약점 검토를 위한 반복적인 검사로 신속함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시큐리티 요소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데브섹옵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용 절감과 안정성에 이점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기 전에 취약점, 버그 등을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각 팀은 각자 다른 작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합니다. 데브팀의 경우 새로운 릴리즈, 새로운 피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지만 옵스팀의 경우는 빠른 변화보다는 플랫폼의 퍼포먼스와 스케일링에 대한 신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시큐리티 팀의 경우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긴밀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러한 세 팀이 함께 일을 하려면 그들이 모든 작업을 싱글 파이프라인에 배치를 하고 초기 플래닝 레벨부터 프로덕션 레벨까지 원활하게 잘 동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인데요.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은 플래닝 단계에서부터 트리트 모델을 작성해서 파이프라인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트리트 모델은 구조적 취약성 등의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그것을 나열해서 필요한 조치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는지 지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코드가 잘 구성되었는지도 보겠지만 코드가 보안에 관련된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다시 이미지를 빌드한 후 릴리즈 전에 테스팅 단계에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짐으로써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되기 전에 취약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일 보여드릴 데모 기준으로만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될 툴을 배치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CI와 CD로 나눠보겠습니다. CI의 코딩은 GitHub, CI 서버로는 젠킨스, 테스트와 스캔은 이미지 스캐닝을 위해서는 앵커, 그리고 소스 코드 분석을 위해서는 소나큐브를 사용할 거고 아티팩트 생성에서는 메이븐과 하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스 딜리버리에서는 디플로이를 위해서는 렌처의 플릿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니지와 모니터는 렌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구현된 환경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모에서는 렌처 플릿을 사용할 텐데요. 플릿은 렌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컨티뉴스 딜리버리 툴입니다. 렌처 플릿은 렌처가 관리하는 다수의 다운스트림 클러스터들에 대해 배포 및 관리를 최적화해주는 툴입니다. 플릿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하위의 클러스터들에 대한 파드 배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플릿 컨트롤러와 하위 클러스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 다운스트림 클러스터에서는 플릿 에이전트가 설치됩니다. 파드 배포는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번들의 정보를 통해 하위 클러스터에서 기스로부터 풀링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배포의 대상이 되는 클러스터들은 클러스터 그룹으로 묶여서 사용됩니다. 뒤에 데모 시나리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모에서 사용될 리소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데모는 AWS의 라이트 세일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7씩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였고요. 뎁스옵스 클러스터에서는 각종 OSS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PB 볼륨 할당을 위해서 클러스터에 블락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롱온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타겟 클러스터들은 모두 RK2 기반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기반의 스프링 팩 클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뎁스옵스에서 사용된 OSS 툴들 중 이미지 스캐너로서는 앵커와 트리비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코드 아날리시스를 위해서는 소나큐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데모 시나리오부터는 인재용 이사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모 환경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개발자분이 소스를 이제 커밋을 하고, 커밋을 대상은 이제 GitHub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이제 커밋이 되면은 C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빌드는 메이븐 빌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앵커나 소나큐브 이런 것들이 데브셉옵스 클러스터에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그 렌처의 플릿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해당 클러스터의 파드들이 배포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노드 포트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시는 조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많이 쓰시는 이스티오도 화면이 보이시고요. 프로메테우스 그래파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좀 생소한 아이콘이 있는데 플래거라고 해서 카나리 데모를 하기 위해서 조금 사용을 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드 포트를 사용을 했고, 롤링 업데이트와 카나리 배포 두 가지 시나리오를 렌처의 플릿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데브셉옵스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처음에 라이트 세일을 통해서 VM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7개의 VM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렌처 서버, 하버, 데브셉옵스 클러스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담아두는 2개의 공간,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그리고 PV랑 PVC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기 위한 롱온을 구축을 했고, 젠킨스 CI 서버, 소나큐브 이런 것들이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소스를 저장하는 소스 리파지토리 영역을 GitHub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GitHub에 소스를 담아놨고, 그리고 소나큐브나 젠킨스 관련해서도 셋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억세스 토큰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젠킨스에 넣어놨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는 그 파이프라인 안에 이쪽에 있는 앵커라던가 그런 것들을 녹여놔서 데브셉옵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빌드가 끝나게 되면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데모 데브셉옵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렌처의 플릿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CD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데모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CI/CD가 잘 동작을 하는데, 그 오토메이션 되는 이제 워크플로우까지 보여드리고 GitOps 방식의 전략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데모 영역은 총 3가지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이니셜 셋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이번 세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는 젠킨스 파이프라인과 CD 그리고 기덥스 이런 뭐 자동화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덥스는 이제 깃에 이제 연장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깃과 옵스에 이제 같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깃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고 프로젝트에 데브옵스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며 배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레파지토리 현재 저희가 데모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깃허브에 모든 것을 저장을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배포하는 형태의 전략입니다. 승인된 변화에 대해서만 이제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는 형태의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소스가 저장이 되고 그게 이제 깃허브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면 이 기덥스 엔진을 통해서 이 저장된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인터벌 어떤 주기에 의해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데브세옵스 워크샵 여기 데모로 보여드릴 것들은 플릿을 사용을 해서 깃 레파지토리를 계속 변화를 계속 폴링을 하게 되고 결국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덥스를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는데 좀 편리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렌처 이제 CD라고 해서 이제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라고 하는 이제 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플릿은 기덥스 엔진이고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렌처 현재 데모 같은 세션은 2.6으로 되어 있는데 RK가 RK2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플릿 컨트롤러랑 플릿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깃 레파지토리를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과 클러스터를 묶어주는 클러스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일 클러스터를 통해서도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단일 클러스터가 아닌 멀티플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서 해당하는 클러스터 여러 개를 동시에 배포를 하는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 세션에서는 클러스터 1번과 클러스터 2번을 묶어놓은 클러스터 데브라고 하는 클러스터 그룹을 통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파지토리는 깃허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깃허브에 헬륨 차트에 밸류즈 어떤 야물 파일들을 매니페스트로 올려놓고 이거를 플릿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게 번들이라고 하는 번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CRD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CRD를 이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1번과 2번이 계속 가져다가 배포를 하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 형태의 장점은 리파지토리랑 그 렌처 서버만 통신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번들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10대가 되던 100대가 되던 뭐 1000대가 되던 이쪽에 있는 렌처 서버에 번들만 살아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릿 깃옵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깃허브의 헬륨 차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가령 태그 버전이 버전 1.0.1에서 태그 버전이 1.0.2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렌처 CD, 그러니까 플릿에서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고요. 해당 클러스터 그룹, 현재는 클러스터 데브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 그룹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레이블 클러스터를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는 클러스터 1번, 2번을 만들 때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 데브라는 레이블링을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데스티네이션을 정해주는 레이블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바이러먼트를 데브로 할 수도 있고 인바이러먼트를 프로덕으로 해서 그 클러스터를 성격에 맞게 해주고 그 그룹을 만들고 해당 그룹에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깃 레파지토리를 접속하지 않고 렌처의 번들 오브젝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끊어지더라도 계속 배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깃 레파지토리 좀 설정을 좀 야무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레파지토리 어디를 들어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이쪽에 레파지토리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를 결국 CD, 플릿에서 보고 이쪽에서 클러스터에서 배포를 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밸류즈 야물을 들어서 보면은 태그 버전이 1.0.1 그리고 빌드가 진행될 때마다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인크리멘탈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그룹은 지금 클러스터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CI/CD 데모의 전체 그림입니다.
소스가 만약에 이제 현재는 소스를 담아놓는 공간과 헬륨 차트를 담아놓는 공간 모두 GitHub를 사용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팩클리닉을 통해서 뭔가 변동이 되게 되면 이쪽 GitHub에서 CI 서버, 그러니까 젠킨스 서버에 웹훅을 날려주게 되고 이 웹훅을 받은 젠킨스는 다시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는 카니코라고 하는 빌드 툴을 쓰게 되고 빌드가 완성이 되면 하버에 저장이 됩니다. 하버에 저장이 되고 나서 CD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CI 서버 쪽에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GitOps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I 서버가 헬륨 차트의 야물에 그 밸류즈 야물의 태그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그 매니페스트가 결국에는 CI 빌드가 끝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릿의 그 CD 툴, 그러니까 렌처의 CD 툴은 플릿을 통해서 15초 주기로 계속 변동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15초는 변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디폴트는 15초지만 뭐 30초나 뭐 1분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배포 전략은 크게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롤링 업데이트, 블루, 그린, 카나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의 기본 배포 전략은 롤링 업데이트입니다. 신규가 하나 올라가고 신규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기존 버전 1, 기존 버전을 없애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파드가 10개면 10개를 하나씩 올려야 되고 롤백 할 때도 1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그 롤백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존재하고요. 오늘은 롤링 업데이트와 맨 끝에 보이는 카나리 업데이트 배포 전략으로 데모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플릿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블루, 그린, 카나리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만 세우고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시면 플릿에서 무중단 운영 배포 관리 가능하십니다. 네, 데모 환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렌처 환경과 RK2 환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VM이 7개, 클러스터는 5개 그리고 하나의 렌처를 통해서 나머지 클러스터 4개를 모두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롱혼 그리고 클러스터 익스플로러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데브섹옵스의 젠킨스, 소나큐브, 앵커가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젠킨스 파이프라인은 그 레거시가 아닌 그 블루오션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버의 스캐닝이 어떻게 되고 이쪽에 있는 소나큐브의 소스 코드의 어떤 취약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는 부분 화면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트리비는 이제 빌드가 끝나고 나서 도커라이징이 되면 이미지가 하버에 올라가는데 하버에 트리비를 이네이블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는 빌드하는 그 과정, 파이프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렌처 CD는 지금 헬륨 차트 업데이트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GitOps 오토메이션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수동으로 그 오퍼레이터가 이거를 변동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GitOps 원래 이제 오리지널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헬륨 차트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디플로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 업데이트하는 시나리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롤링 업데이트인데 롤링 업데이트 말고 카나리 배포까지도 플래그를 써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데모 환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총 7개의 VM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존의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조금 경량화된 VM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세 클러스터 1번, 2번, 그리고 데브섹옵스의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2개, 하버, 렌처 총 7개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좀 시스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1번과 클러스터 2번 같은 경우는 X라지, 2X라지 정도 32기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요.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의 4기가, 나머지 워커노드는 16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미지는 수세 리눅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구성을 할 때 제가 사용했던 스크립이 있고요. 스크립에 보시면 인스턴스가 총 7개로 확인이 되십니다. 프라이빗 IP, 퍼블릭 IP 이렇게 확인이 되고 러닝 모두 정상적으로 러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렌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렌처가 한 대가 존재를 하고요. 맨 밑에 존재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렌처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미지 레파지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하버 같은 경우는 K3s를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K3s는 경량화된, 보통 엣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쿠버네티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vSecOps라고 하는 이쪽 시스템에서 젠킨스라던가 앵커라던가 그런 툴들이, 소나큐브 이런 것들이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1번, 2번도 RKE2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향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은 렌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하버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클러스터를 하나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클러스터는 K3s라고 해서 엣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러스터 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DevSecOps랑 클러스터 1, 2 이런 시스템들은 모두 RKE2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RK1은 도커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클러스터 자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RK2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도커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하버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시스템들은 모두 RK2 방식의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이라던가 RK 버전, 그리고 CPU나 메모리, 그리고 파드 상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처가 주는 되게 장점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UI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K2, K3s, RK2 이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총 5개 클러스터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콘솔 화면에서 그 하버를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리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좀 오퍼레이션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vSecOps의 환경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노드가 좀 총 3개가 있고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DevSecOps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의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호는 그 PVC를 사용을 할 때 다이나믹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롱혼을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롱혼 이제 파드,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들은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파드가 2개 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나큐브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앵커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컴포넌트, 그러니까 DevSec을 위한 모든 컴포넌트는 DevSecOps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클러스터 화면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혼을 들어가서 보시면 롱혼은 렌처 UI랑 같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다이나믹 스토리지, 롱혼이 제공하는 헬스, 그러니까 시스템 상태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드가 총 3대가 있긴 한데 마스터는 당연히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워커 노드 2대에 그 롱온이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로 마운팅을 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시보드를 다시 눌러서 한번 볼륨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이 총 3개를 PVC가 3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롱온에 주는 리소스를 가지고 마운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임스페이스에 뭐 이렇게 보이시죠? 소나큐브 그리고 젠킨스, 앵커 3개의 바운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롱온이 제공하는 이런 좀 편리한 툴을 사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젠킨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젠킨스는
빌드하는 CI 툴이고요. CI 서버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구축한 지금 데모 워크샵으로 보여드리는 시스템들은 모두 OSS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itHub랑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GitHub에 액세스 키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소나큐브에 스프링 팻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키값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키값을 젠킨스에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랑 소나큐브 두 개의 키값을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 값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시스템 설정에 젠킨스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하버라던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을 하고 아니면 앵커 같은 시큐리티 이미지 스캐닝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설정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프로퍼티즈로 하버 URL을 이제 정의를 내려줬고요. 저희가 AWS의 라이트 세일을 쓰기 때문에 다 퍼블릭 IP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퍼블릭 IP에 해당하는 노드 포트로 익스포즈를 해서 노드 포트로 하버 URL을 정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하버 주소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소스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GitHub나 뭐 길렛 같은 소스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형상 관리하는 소스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스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소나큐브라고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해당 시스템에 서버 URL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37 이렇게 해서 노드 포트로 똑같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팻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액세스 토큰을 저장을 아까 한 그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설정한 값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 플러그인의 유저네임과 이메일 주소도 정의를 내려줬고요. 앵커 같은 경우는 익스포즈를 노드 포트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 그냥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이미지 스캔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앵커 주소를 네, 앵커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클러스터.local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고 계정 정보도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젠킨스가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이 기존의 레가시가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신규 파이프라인 좀 UI가 괜찮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젠킨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툴로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붓 기반의 팻클리닉이라고 하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선 한 번은 제가 빌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은 해놓은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가 잘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여기 재실행을 하게 되면 같은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 중간에 있는 단계들은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반자동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프러블이라고 하는 그 반자동, 그러니까 승인을 내려줘야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게 된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해놨고요. 빌드부터 테스트, 컨테이너라이징, 이미지 취약성 스캔, 어프루벌, 기롭스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재시작을 해서 약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돌리는 거고요. 빌드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빌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빌드의 파란색이 확인이 되고요. 버전이 기존에 처음에 빌드할 때는 1.0.1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버전업을 다시 한번 빌드를 하게 되면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버전 1.0.1에서 1.0.2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밑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텔은 메이븐을 사용을 했습니다. JUnit을 통해서 유닛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스태틱 코드 어널리시스는 벌써 끝났네요. 그 다음 컨테이너라이징, 카니코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툴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캔은 앵커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OSS를 가지고 이미지 스캔을 진행합니다. 설명을 앞전에 드렸듯이 어프로벌이라고 하는 단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려줘야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모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덥스 방식의 그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헬륨 차트에 태깅 정보를 기존에 만약에 버전 1.0.1이었으면 태깅 버전을 1.0.2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까지 파이프라인에 작성을 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도커라이징 된 카니코를 통해서 빌드된 이미지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인 하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U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항목을 가서 스프링 팩 클리닉을 보시면 지금 버전이 1.0.1, 버전 1.0.2 두 개가 빌드가 돼서 이 하버 레지스트리에 올라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Prevent Vulnerable Images from Running이라고 해서 어떤 단계가 되면 이 이미지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오토매틱 스캔을 이네이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도커라이징이 돼서 하버에 올라갔을 때 자동적인 이미지 스캔을 하지 않습니다. 하버는 현재 트리비라고 하는 이미지 스캐닝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스캔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토매틱 스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가 다시 한번 이미지가 빌드가 돼서 하버에 올라갔을 때 스캐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2 버전이 하버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을 스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수동으로 수행을 했는데 그 취약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버전, 그러니까 버전 1.0.3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가 돼서 하버에 올라갔을 때 수동적으로 스캔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스캔이 됨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무런 취약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미지라고 보이고요. 앵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OSS 툴로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젠킨스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고 앵커를 통해서 이미지 스캔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앵커 리포트 같은 경우는 패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성들은 좀 크리티컬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보시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나큐브라고 하는 툴이고요. 소나큐브에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팩클리닉을 통해서 소나큐브 그 젠킨스의 파이프라인에 이 부분을 넣어서 이 소나큐브 시스템을 통해서 소스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팩클리닉은 이제 패스된 상태니까는 뭐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 그 소스에 대해서는 취약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그도 없고 취약성도 없고 뭐 시큐리티 핫스팟도 없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그레이드가 A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롤 코드를 보시면 아주 취약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9개 취약성이 있으나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나큐브 결과로는 큰 문제 없다라고 이제 해서 패스라고 나옵니다. 이 항목들을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소스를 만드시고 그 소스의 취약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보시고
취약성들은 하나씩 개선을 해서 이제 취약성이 없는 소스로 개선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빌드가 잘 됐고 배포까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클러스터 1번의 그 스프링 붓의 팩클리닉 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 프로세스 안에는 배포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CD라고 하는 Continuous Deploy, Continuous Delivery라고 하는 그런 툴이 또 있고요. 그 툴은 렌처가 제공하는 플릿을 이용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로 들어가세요. 스프링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그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미지는 현재 버전 1.0.2 버전의 하버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파드를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클러스터 1번과 클러스터 2번 각자 하나씩 배포를 하는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해놨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러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는 노드 포트로 열어놨기 때문에 노드 포트로 접속을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그 스프링 붓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전 정보를 좀 육안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웰컴 메시지에 이렇게 릴리스 버전 태깅 정보를 받아서 유저가 볼 수 있도록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Hi guys, 릴리스 버전 1.0.2로 보이고요. 클러스터 이번에도 제대로 배포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에 들어가서 파드에 들어간 다음 네임스페이스는 스프링 팻 클리닉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버전 1.0.2를 사용을 했고요. 노드 포트로 똑같이 30800으로 익스포즈가 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1번, 2번 정상적으로 배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화면이 GitHub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 리파지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팩클리닉이 해당 소스가 이 부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젠킨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젠킨스 파이프라인의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입니다. 소스를 한번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가서 메인의 리소스에 welcome.html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i guys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문구를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DevSecOps Workshop for SUSE and OSC Korea 이렇게 문구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체인지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좀 변동이 되어 있는지까지 문구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메시지라고 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젠킨스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GitHub 시스템에서 젠킨스한테 웹훅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젠킨스 시스템으로 그 변동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젠킨스 시스템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빌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젠킨스 시스템을 좀 보시면 아마 지금은 1번, 2번 두 개만 있는데 신규로 이런 식으로 웹훅을 통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빌드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동일하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빌드부터 테스트, 컨테이너라이징, 이미지 스캔, 어프로벌, 기덥스까지 동일한 형태를 하게 되는데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가 카니코 빌드를 썼을 때 기존에는 태깅 정보가 버전 1.0.2였는데 지금은 하나 더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1.0.2에서 1.0.3으로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 다시 한번 앵커를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되고요. 기덥스까지 적용을 해서 헬륨 차트의 태그 정보를 기존의 버전 1.0.2에서 1.0.3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다 그린색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동작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3개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버전 1.0.1부터 1.0.2 그리고 방금 수행한 1.0.3번까지
도커라이징 된 이미지가 하버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처음에는 그 테스트, 이거를 이제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스캔을 트리비를 통해서 이미지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봤었는데, 이미지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취약성도 없음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그 정보도 업데이트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렌처 시스템 들어가서 클러스터 1번에 서비스 워크로드에 들어가서 파드가 정상적으로 버전업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1.0.3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배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클러스터 1번, 아까 소스에 이제 welcome.html을 하이가이즈에서 welcome to DevSecOps workshop for SUSE OSC 코리아라고 이제 문구를 좀 바꿨는데, 그 바꾼 거를 빌드도 끝나고 배포까지 완료가 돼서 이렇게 엔드 유저가 보는 화면에 이렇게 바로 바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 버전도 태그 정보를 그냥 변수값으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버전이 1.0.3으로 업데이트 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1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네, 클러스터 2번도 동일하게 잘 배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배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스프링 팻 클리닉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동일하게 버전 1.3으로 이미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노드포트 30800으로 접속이 동일하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문구가 이미지가 동일한 것들을 빌드돼서 양쪽 클러스터에 배포를 한 거기 때문에 잘 됩니다. 여기서는 그 GitO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Ops는 깃을 기반으로 하는 오퍼레이션의 약자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륨 차트의 어떤 값이 변동이 됐을 때 그 부분을 GitOps 엔진이라고 하는 역할의 시스템이 이 시스템의 그 GitHub에 계속 어떤 반영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의 변동을 자동적으로 손쉽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GitOps라고 하게 됩니다. 현재는 스프링 팻 클리닉 같은 경우는 소스를 담아놓는 공간이고요. 스프링 팻 클리닉 헬륨 차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GitOps를 위해 생성한 프로젝트입니다. 밸류 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드를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파드를 배포를 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 서비스는 아까 보셨던 30800 노드포트로 서비스를 익스포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리밋을 해당하는 시스템이 CPU는 600 그리고 메모리는 512메가로 리밋을 걸어놨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GitOps 엔진, 즉 렌처에서 사용하는 렌처 CD 플리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됨을 감지를 하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에서 800으로 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다시 한번 CPU 리밋이라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에서 800M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변동사항을 렌처의 CD 툴인 플릿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변동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쓰셔도 되고 확인을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K9S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변동사항을 좀 더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띄워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디폴트가 롤링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떠있는 그 파드는 그대로 두고 신규 파드를 먼저 러닝을 한 상태로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러닝이 돼서 완료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파드는 삭제를 하는 방식을 씁니다. 롤링 업데이트 방식에 스프링 팻 클리닝을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0-1 지금 이제 러닝을 해서 띄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조금 있으면 아마 사용위에서 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리밋이 600M이었는데 이 스프링 새로 떠 있는 이 파드 같은 경우는 아마 800M으로 변동사항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규가 떴고 신규가 정상적으로 뜨자마자 기존에 있던 팩 클리닉 끝자리가 9N6WT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네이팅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렌처에서 제공하는 UI에서도 똑같은 명령어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삭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팩 클리닉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변동시킨 그 GitHub의 스프링 팩 클리닉 헬륨 차트에 있는 values 야물의 값들을 최종적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가 800M으로 변동이 되어 있고요. 네, 기덥스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렌처에서 제공하는 CD 툴이 플릿이 통합이 되어 있는 UI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Git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부분과 클러스터 그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그룹은 해당한 그 배포를 할 때 단일 클러스터에 해도 되지만 멀티 클러스터도 지원을 합니다. 렌처의 CD 툴인 플릿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만 개의 클러스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여러 개로 묶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현재 배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두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 그 클러스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 클러스터 -dev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총 두 개의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큰 에러 사항은 없습니다. 네, 1번, 2번. Git 레파지토리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스프링 팩 클리닉의 헬륨 차트를 플릿에서 계속 보고 있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Git 레파지토리의 환경 설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디트를 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아무거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요. 레파지토리 URL 같은 경우는 github.com에 제 계정에 그 git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 헬륨 차트에 기반해서 배포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를 어떤 클러스터에 넣을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deploy to 아까 제가 만든 클러스터 그룹, 실제로 클러스터 1번과 클러스터 2번을 하나로 묶어놓은 클러스터 dev라고 하는 타겟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1번과 2번 노드에 모두 파드가 배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타겟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안 두게 되면 디폴트에 배포가 되게 될 거고요. 저는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고 하는 신규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단일로도 이게 설정이 가능하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에 클러스터 dev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1번과 2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묶은 그 이름을 클러스터 dev라고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it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플리셋이라고 하는 GitOps 엔진이 어떤 그 시스템의 변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설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피그에 들어가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하나 주었고요. 저는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URL은 GitHub에 그 헬륨 차트가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디플로이2는 결국 파드를 어디로 배포를 할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그러니까 단일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도 되고 그 클러스터의 묶음인 클러스터 대부라고 하는 클러스터 그룹으로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클러스터 대부를 설정하게 되면 클러스터 1번과 클러스터 2번 두 개 그 클러스터에 모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타겟 네임스페이스를 만약에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디폴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될 거고요. 저는 따로 좀 육안적으로 좀 알기 쉽도록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고 하는 타겟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배포가 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팩 클리닉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오브젝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라던가 서비스, 디플로이먼트가 클러스터 1번, 2번, 클러스터 1번, 2번, 클러스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 배포가 돼서 그쪽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러닝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클러스터가 뭐 100개일 수도 있고 하면 그 100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디플로이2에 하나에 묶은 그 그룹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00개 정도, 뭐 한 2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잘 배포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클러스터 1번의 시스템을 들어가서 K9S를 통해서 파드가 러닝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한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신 디플로이먼트를 들어가서 디플로이먼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파드가 하나만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액티브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Git 레파지토리를 플릿에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폴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액티브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스프링 팩 클리닉을 유저나 오퍼레이터가 결국에는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꿀 때 그 플릿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레플리케이션이 하나인데 스펙의 레플리케이션을 2개로 강제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2개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갑자기 이제 1-2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레플리케이션이 하나였을 때는 1-1이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2로 됐기 때문에 2개만큼 올리려고 해서 실제 저런 식의 화면이 나오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원래는 액티브 상태였다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러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노드 클러스터가 1번, 2번 2개가 있는데 2번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OPS 팀이 실제로 아무런 변동을 안 했기 때문에 2번 클러스터는 정상적이고 1번 클러스터는 Git 옵스 전략의 Git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아까와 다르게 변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not ready고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modified라고 하는 메시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 화면에서. 그 상태가 원치 않는 거라고 하면 그 렌처에 이 CD 딜리버리라고 하는 항목에 오셔서 강제적으로 GitOps 전략, 실제로 이제 Git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배포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강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원래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케이션이 하나였는데 하나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2개였는데 하나로 변경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액티브 상태로 다시 정상적으로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데모에서는 롤링 업데이트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플릿에서는 롤링 업데이트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블루그린이라던가 뭐 카나리라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지원을 합니다. 카나리 시나리오, 배포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플래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카나리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거는 서비스 메시랑 연동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저는 그 서비스 메시 중에 가장 유명한 이스티오를 가지고
플래거를 이용해서 카나리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플래거.app라고 하는 플래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스티오 카나리 배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스티오도 이제 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스티오뿐만 아니고 뭐 링커드라든가 컨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메시를 모두 지원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스티오를 가지고 카나리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버전 1만 가지고 파드가 동작을 하다가 이제 로드를 계속 주면서 버전 2도 일부 사용을 하는 그 라우팅을 90%는 버전 1 그리고 10%는 버전 2.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80, 20, 70, 30, 60, 40, 50, 50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카나리 배포 그쪽에 라우팅을 태워서 서비스를 익스포즈를 하게 됩니다. 50%가 됐다가 결국에는 버전 2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나리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플래거 사이트에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플래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거를 설치하는 부분은 Git에 모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Git을 추가를 해서 Git 레파지토리를 추가를 해서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Hub에 들어가서 제가 유저 번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고 여기에 주소를 넣어보고 그리고 플래거는 여기 플래거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플래거 그리고 로드를 주는 그 정의들은 플래거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플래거와 플래거 로드 테스트만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네, 디플로이는 클러스터 탭 아까랑 동일하게 클러스터 1번, 2번에 모두 배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네임스페이스는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플래거와 플래거 로드 테스트 이쪽 부분에 네임스페이스까지 이미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안 하더라도 디폴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래거가 클러스터 1번, 2번에 모두 구축이 돼서 러닝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 배포를 위해서 카나리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 데모라고 쓰고요. 주소는 똑같습니다. 같은 주소에 넣어놨고 패스는 카나리 어플리케이션 샘플은 카나리 데모 앱이라고 하는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피를 하고 동일하게 클러스터 탭에 다 디플로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디플로이가 되면 액티브라고 하는 화면이 확인이 되고요. 네, 클러스터 데모 앱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yaml의 정의를 내려놓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리 샘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에 총 3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릴리스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리스는 카나리 플래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플래거 오퍼레이트를 통해서 카나리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의들을 조금 내려놨고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얼마를 주고 어떤 카나리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열어줄 거냐. 그러니까 100, 0, 90, 10, 80, 20 이런 식으로 점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스텝 웨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스텝 웨이트를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 올려주고 20 올려주고 30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10씩 올라가게 돼 있고 맥스 웨이트를 50으로 두게 되면 만약에 이제 50 정도가 되면 반반 정도로 버전 1과 버전 2를 반반 이스티오를 통해서 라우팅을 시켜주게 되는데 50까지 가게 되면 그 버전 2만 결국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이 데모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나리 데모가 이제 파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전 2를 가지고 스플릿 심플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현재 그냥 한번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이 들어가는 이 화면은 EC2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버추얼 서비스를 이렇게 양쪽을 볼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도록 플릿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버전 2이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버전 2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카나리가 이제 막 구동이 된 상태라 100% 여러 번 이 페이지를 로딩을 하더라도 V2 버전만 보입니다. V2에서 V3 버전을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보고요. 워크로드에 보면 지금 이미지를 V2에서 V3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V3로 바꿔서 커밋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나만 파드가 동작을 했었는데 신규 버전이 이제 배포가 되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 모두 파드가 신규로 버전 3가 올라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는 버전 2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신규는 버전 3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레디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파드 이니셜라이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정상적으로 모두 동작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 이게 버전이 두 개, 버전 2와 버전 3이 모두 공존을 하지만 처음에는 100대 0으로 버전 2만 EC2를 통해서 라우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그 결과값을 보는 화면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버전 2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지금 하는 거고요. 카나리 배포를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이제 웨이트가 0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존 버전만 하고 있다가 점점 버전 3로 서비스를 좀 더 열어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10씩 열어주게 돼 있고요. 물론 10이 아니고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GitHub의 release.yaml에 스텝 웨이트를 변경을 하시면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는 카나리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0이고요. 스텝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맥스는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면 10으로 이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전 2는 90%, 버전 3는 10%, 한 10번에 한 번 정도 버전 3로 라우팅을 시켜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버전 3가 아주 간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리프레시를 몇 번 하게 되면 가끔은 V3가 보이고 대부분은 이제 V2가 보입니다. 대부분은 V2가 보이고 V2만 계속 보입니다. 리프레시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웨이트가 20, 그러니까는 버전 2는 80%, 버전 3는 20%, 10번에 한 2번 정도는 버전 3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 100%는 아닌 것, 대략 그 정도 이제 라우팅이 돼서 오른쪽에 버전 3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또 40으로 올라가고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좀 더 V3가 많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지금 40까지 올라갔고요. 더 많이 이제 V3가 전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벌은 60초 주기, 맥스 웨이트는 50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레싱 상태고요. 이제 프로모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버전 2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계속 보시면 이제 버전 2는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100%,
9까지 올라갔을 때 버전 3만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전 3만 계속 리스판스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파드가 아니고 이제 버전 3만 존재하는 파드만 구동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여러 번 눌러봤을 때는 항상 이제 신규 파드 버전 3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전 3에서 버전 4, 뭐 버전 5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배포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재호 이사님 데모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세에서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최근 수세에서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뉴벡터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뉴벡터를 이용하여 데브옵스 파이프라인과 결합하여 뎁스옵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벡터는 렌처의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뉴벡터는 렌처의 SLA 제품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렌처에 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렌처 정규 교육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구성과 운영을 위한 이론, 실무 지식을 위한 렌처 전문가를 통해 렌처를 배우실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교육 과정을 저희 OSC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저도 교육시켜 주시나요? 네,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OSC 코리아 교육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처 트라이얼 리퀘스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세 또는 렌처 사이트에서 트라이얼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쉽게는 왼쪽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수세 코리아에서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실제로 렌처를 체험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데브섹옵스 일부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럼 렌처 톡톡! 톡톡!